네. 북한은 사실상 ICBM 발사 유예 폐기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발사체를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을 맞이하면서 그 앞두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현안과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살펴보는 시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 먼저 어쨌든 현안이니까 현안 먼저 제가 여쭙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북한이 최근 2차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한 미가 공동으로 발표를 공동이라기보다는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좀 모양이 이게 뭐죠? 이상하죠? 평소 보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낯설어 보이는 이유는 참 북한이 친절한 국가입니다. 그랬습니다. 뭘 발사하면은 그 직후에 아주 고화질 동영상하고 자료들을 시원시원하게 공개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 이런 거 발사했으니까 좀 봐주라. 마치 홍보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아무 말이 없어요. 네네. 지난번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이번에 11일 날 그 ICBM으로 보여지는 북한은 정찰위성이라고 합니다만. 네네네. 예, 그런데 이걸 발사하고 영상을 틀어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네. 예, 그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자산을 동원해 가지고 그 속도, 궤도, 무게 여러 가지 그 화염의 어떤 그 길이라든가 비행 궤적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이 걸렸다고 보여지고 그게 한미 당국의 합의에 의해서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말은 정찰 위성이라 그러지만 이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거기에다 북한이 새로운 ICBM을 굉장히 그 성능 시험에 박차를 가한 게 2019년부터 새로운 ICBM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 그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 신형 ICBM이 공개가 됐어요. 예,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렇게 예고가 됐기 때문에 논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건 ICBM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ICBM이다라고 하면 소위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건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ICBM은 안 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가. 그게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때 효과죠. 그러면은 이게 한참 미국이 우크라이나 그쪽 러시아랑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 대결하느라고 막 군사적 경제적 긴장 관계가 확 그쪽으로 가 있었는데 이거 날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권이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계속 전략적 인내와 같이 시간만 끌고 그러는 가운데 주변 정세 지금 우크라이나 충격이 다가오고 지금 지정학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중국의 향후 전략적 선택도 매우 중요하고 이럴 때는 몸값 높이는 게 최고다. 몸값을. 그러니까 자기도 중요한 액터 즉 행위자로서 하나의 어떤 그 국제 정세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중견 국가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전혀 대화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합의를 여차하면 깨버리고 다시금 2018년 이전에 그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제일 차별화 여러모로 거의 애니띵 벗 문재인 같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거의 그런 기조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북 관계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지금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또 ICBM 그렇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듯이 아주 절묘한 시기에 발사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제까지 그 말과 공약을 종합해 보면 이런 어떻게 겁니다.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정부의 그 정책은 농구 선수가 한 발은 고정하고 한 발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걸 피봇이라 그래요. 고정된 발을. 그게 한미 동맹이에요. 한미 동맹에 한 발을 딱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한 발을 갖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외교를 한 거예요. 중국도 배려하고 다자 외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한국의 외교 정책의 어떤 기본 모습이었다면 한국 외교 정책은 피봇이다. 피봇.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정책은 두 발을 다 한 지점에 고정시키겠다는 한미 동맹에다가 그게 이제 쿼드 가입, 사드 3불 폐기
뭐 여러 가지 지금 한미 동맹 강화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드 추가 도입에다가 미국 MD 참여까지 이게 쭉 가는 게 말하자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예고했단 말이죠. 피봇에서 두 발을 고정하는 두 발이 피봇이 된 거예요. 고정된 발이 주축. 고정된 발이 한쪽이 아니라 두 발. 유사한 사례로는 그 호주가 한때 친중국가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반중국가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맞아요. 쿼드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 안 받고. 그렇죠.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경제력에서 호주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작고요. 우린 커요. 그런데 이 큰 배가 그렇게 급격한 방향 전환이 과연 되겠느냐. 이 점이 천문의 관심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신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호주같이 이런 어떤 정책 전환을 예고한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특히 주변국의 외신들에서 그대로 지금 어떤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건 기존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 강화한다. 한쪽 발을 딱 고정을 시키고 있었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뭐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더 강화한다라는 의미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쿼드 가입이라든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하느냐. 쿼드 가입도 있고 그 외에도 어떤 반중 포위 전선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사가 될 겁니다. 반면에 그 윤석열 후보가 뭐 미국과 전술핵을 공유한다. 또 미국의 ICBM의 사용에 우리가 개입한다. 또 여차하면은 뭐 이렇게 미국의 핵을 뭐 있지도 않지만 사실은 전술핵을 공유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이야기한 거는 실현되긴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든의 핵 정책은 그렇게 어떤 그 공유될 수 있는 핵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강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되죠. 그 전술핵 공유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전술핵 전략핵을 조정해서 전술핵처럼 공유하겠다라고 윤 당선인이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었죠. 반덴버그 기지라고 그 캘리포니아에 ICBM이 있는데 그 사용을 그 폭발력을 좀 줄여서 그래서 그거 발사에 한국 정부가 관여하겠다. 그런데 우선 반덴버그 공군기지에는 ICBM이 없습니다. 그건 팩트 체크가 다 된 부분인데 존재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ICBM의 폭발력을 줄여서 사용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륙간 탄도탄을 갖다가 아주 저위력의 낮은 전술핵으로 써먹으려고 개발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걱정은 뭐냐면 미국에서 대륙간 탄도탄을 쏘면 그게 가장 최단거리로 오면 러시아와 중국을 지나서 오지 않나요? 지나서 오죠. 그거를 러시아하고 중국이 바로 허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핵경보가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부실하거나 허황되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에 아마 바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자, 현 정부의 사드 3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이것도 인수위 동안에 좀 수정이 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드 추가 배치.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사드 ER이라 그래가지고 확장된 사드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배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 구형 사드를 배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건 뭐 생산도 안 되고 8개 포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새로운 걸 시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사드 체계를 패트리어트 그 지대공 미사일하고 같이 패키지로 운영하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보니까 외신에 시험에 성공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아는 사드가 아니라 더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어떤 최신형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출현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한미 간 협조가 있지 않을까. 이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당장 돈 주고 사올 사드는 없어요. 사올 사드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어쨌든 간에 그 호주처럼 반중 국가로 침로를 바꾼다. 그런 정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중국 측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오늘 시 주석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메시지가 한중 수교 30주년이고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수교의 초심 이 좀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또 윤 당선인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역국이 우리다.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이 침로를 호주처럼 바꿨을 경우에 이 얘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자, 그러니까 말은 곱게 했지만, 예, 말은 곱게 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뜻이 담겨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급격한 정책 변화 하지 말라는 일종의 어떤 완곡어법이다. 아, 중국은 완곡어법을 사용했다. 일단은 아직 취임을 안 했으니까. 네네. 예우는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완곡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돈은 중국에 와서 벌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 돈을 쓰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중국 얘기는 뭐냐면은. 네. 그 중국이 한국에 누적된 그 무역 적자가 3천억 불이 넘어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에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이 어떤 나라로부터 3천억 불 무역 적자 받다면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에 한마디도 안 했다. 네.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한국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 거를 똑똑히 생각해 보자. 아, 그런 그 심오한 뜻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자, 중국과의 관계 그 침로가 변화할지 침로가 변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건지 윤 당선인도 뭐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다라고 해서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 때도 한 얘기입니다. 안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한국이 선택해야 된다고 믿는 어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일각의 싱크탱크 생각은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완충 중립지대 역할도 했어요. 미중 경쟁 사이에서. 그런데 그 그 위치를 포기하고 완전히 미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지금 선택할 시간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왔다. 심판의 날이 왔다. 이게 이제는 선택을 미룰 수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정책을 구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가 우리가 강대국도 아닌데 과연 그 충격, 그 정책 변화로 인한 충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국가의 운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안보적 측면도 있고 경제적 측면도 그렇고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이 침로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글쎄 이제 경제적인 거는 먼저 건드리진 않겠지만 문제는 먼저 안보 문제에서 발생할 거고 그런 만큼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첫 번째 그 위기랄까 어려움은 한중 관계에서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중 관계에서 올 수 있다. 자, 한일 관계도 한번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 관계가 좋았던 예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약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일본이 이미 그 시절에는 그 과거사 반성하고 그러면서 미래로 함께 나가는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게 김대중 오부치 2.0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반성을 안 하고 있고 반성을 취소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평화헌법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할 때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문제인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일본의 다소 현 정부보다 친화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2.0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선언한 것이고 또 역사를 이제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것도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위안부 징용공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일본 정부 입장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책 변경할 게 없다. 이건 한국 정부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면 뻗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뻗치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선거가 8월 달인가 9월 달에 있어서 이전에는 쉽게 이게 태도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역사 문제보다도 아마 북한 ICBM에 대한 한미일 공조라는 형태로 먼저 셔틀 외교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안보 협력 분야에서 먼저 대화가 오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때마침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일본도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러시아하고 인접한 나라예요. 그 북방 열도가.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는 북한이 있고 그 너머에 러시아가 있는데 다 미사일을 자기들 향한다. 네. 이래가지고 일본의 지금 안보 불안이 심화되는데 네. 이런 기운에다가 한국의 새 정부와 이제 북한의 ICBM을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긴밀한 그 공조 체제부터 우선 네. 만들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윤석열 당선자는 호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봅니다. 나름 일본과 이렇게 그 요구 사항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그런데 외교 이제 정책에 이런 부분들이 종국적으로는 겉은 그러한 현안 문제에 대응을 한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프레임 그 반중 포위로 공고화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나토가 동진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러시아 포위 전략에 지금 푸틴이 화를 낸 거예요. 네네. 동아시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고민이 있는 건데 네네.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의 이게 핵심 전략의 중심 인물이 없어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네. 조금 그 외교 안보 문제에서부터 먼저 국정의 아젠다를 이렇게 유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매우 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반중 포위 전략으로 외교 국방의 침노를 급변침하는 것이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네.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